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이게 뭔가 싶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하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긴급 라이브 편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어마어마한 뉴스가 있어서 야, 이게 설마 이렇게까지 할지는 몰랐는데 다들, 저도 놀라고 다들 놀랐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서 이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희가 또 이런 상황에서는 또 여쭤볼 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립외교원 인남식 교수님을 좀 긴급하게 모셔서 요거 이번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트럼프는 대체 왜 그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남식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바쁘신데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단도직입적으로 시작부터 궁금한 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트럼프는 왜 그랬을까? 2주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외교적인 걸 하겠지, 설마 그렇게 공격을 쉽게 하겠어? 라는 생각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공격할 수도 있어, 우리는 무기가 있어, 뭐 하늘을 우리가 장악했어 라는 말이 약간 위협용이라고 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공격할지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많이 예상 못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도 깜짝 놀랐어요. 그럼요. 아침에 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예. 그 메시지를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예배에 하나도 집중하지 못했어요. 아이고. 왜냐하면 그 2주라고 하는 시간을 줬을 때는 예. 이제 외교의 시간이거든요. 2주 동안은 우리가 생각해 볼게. 너희도 뭐 좀 그렇죠. 갖고 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는 예. 시간이었고 유예된 예.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바스 아락치라고 하는 이란의 이 핵협상 대표가 유럽의 3개국의 그 외교부 장관들을 만났고 예. 또 동시에 이스탄불로 날아가서 57개 그 이슬람권 국가의 외교부 장관들과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외교가 가동되고 있었군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2주를 번 거니까 예. 그 사이에 뭐라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움직이고 있던 차에 미국의 이제 공습이 시작됐던 거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장면만 놓고 보면 예. 그거는 교란 작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오히려? 대통령이 2주라는 시간을 주고 뭔가를 좀 만들기를 바랐던 것 같진 않고 예. 그 이야기를 했을 땐 이미 군사적 전개나 이런 계획들이 다 나와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처음부터. 예,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해야 지금 오히려 아구가 맞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준비하는 시간이 48시간 이상 더 걸리는 거니까. 그렇다면 2주의 유예라고 하는 말을 던졌을 때는 이미 군사작전에 관한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최종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야.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럼 이걸 염두에 두고 앞에 했던 모든 5차례 핵협상은 다 그러면 거짓이었나?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중간에 생각이 바뀌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건 뭐 제 얘기는 아니고 예.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그 존 볼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기는 편에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외교 협상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이루어내는 것을 가장 최고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자기의 승리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개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전쟁이나 무력이나 폭력 같은 거를 그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럼 이란과도 자기가 최대 압박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를 자기의 전리품으로 생각을 했던 당연히 거죠. 그렇겠죠. 예. 쓴 비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5차례 그 협상을 했어요. 예. 오만에서 3번, 이태리에서 2번. 그리고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이란이 현명한 결정을 할 거다. 예. 그리고 이란은 위대한 나라다. 막 이런 얘기까지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이란이 만만찮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고집을 계속 부렸던 것 같아요. 그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교착 상태였고. 예. 그러던 차에 이제 그 협상을 막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뛰던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였죠. 두 나라가 합의를 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고립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는 처음에 한 2번 정도 정상회담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같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합시다라고 2번이나 제안을 해요. 예. 근데 2번 다 거절당하죠. 그렇죠. 오히려 2번째 제안했을 때는 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야, 우리는 이란과 핵협상 할 거야 그러면서 핵협상 개시를 선언하거든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탑 목표는 이란 핵협상 타결. 그렇죠. 그러니까 오바마보다 훨씬 나은 안. 예. 자기는 무조건 오바마보다 더 나은 대통령이어야 예. 하니까. 그러면 2015년 7월 14일에 있었던 JCPOA라고 하는 최초의 핵협상보다는 훨씬 나은 안이 뭘까 고민하다 보면 그게 이란 영토에서 농축 프로그램을 완전히 없애는 것. 예. 거기까지 지금 염두에 뒀는데 이란이 좀처럼 그걸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가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케이 미국이 우리랑 같이 그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지 않아도 좋다. 우리는 우리 길 간다. 당신들 협상하는 거는 뭐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예. 근데 우린 이스라엘에 결정적인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우방이라도 미국과 같이 손잡고 가기에는 이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란은 이미 핵능력 고도화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위해 상태까지 왔다. 이게 예. 이제 이스라엘의 얘기였고 예. 처음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아마 맞득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6월 13일 이스라엘의 공습 있기 일주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전화로. 예. 그때 우리 공격할 거야 라고 그렇죠. 했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끊고 그 스태프들한테 아무래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도와야 할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게 협상을 통해서 뭔가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이스라엘을 우리가 막기는 곤란하다. 쟤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 본토로 공격했을 때 네, 네. 이제 미국에 우린 보고했다라고 이제 다 알려졌잖아요. 네, 네. 그 말은 미국도 오케이 알았어. 승인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네. 미국이 예를 들면 거기서 야 우리가 협상하고 있는데 너희가 왜 나서 너는 참아. 처음에는 그 분위기였어요. 그거를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 네. 이스라엘이 뭔가 공격을 하는 건 미국도 알았어 오케이 니들 마음대로 하는 건 일종의 윤호 아니었느냐. 그러면 트럼프가 그때부터 뭔가 달라진 것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아주 순간적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봐요. 그 통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습 예. 일주일 전 앞두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6월 13일에 공습이 있었고 6월 15일에 오만의 무스카트에서 6차 그 핵 협상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예. 이스라엘은 그것까지는 못 보겠다 그러고 이제 13일에 때린 건데 예. 그 한 일주일 전부터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알고 있었던 트럼프는 계속 고민했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뭐 굳이 빙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근데 아마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란이 저 고집불통의 이란 최고 지도자 이란이 언제까지 이렇게 협상을 끌고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굉장히 특수 관계입니다. 다른 동맹국을 대하는 것과 미국의 그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것과는 굉장히 그 깊이와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걸 못 막는다면 차제에 쟤네가 만약에 이란을 때렸는데 예.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때리고 멋지게 때려서 자기들이 보기에 예. 그래서 별다른 손해 없이 핵시설을 많이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못 막는 거라면 차라리 거기에 얹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을 것 같아요. 예. 제 얘기가 아니라 존 볼튼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봤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그러면. 이스라엘 이란을 공격한 이후에 이란의 반응. 아니죠. 이스라엘이 공격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예. 막지는 말고 왜냐면 쟤네들을 막는다고 막아지는 애들이 아니니까 아마 그걸 봤을 거라는 거고 예. 그런데 생각보다 몇 군데 그 시설 타격이 잘 됐고 이란의 방공망이 이스라엘의 공격 또는 전폭기를 막지 못했다고 하면서 아예 트럼프는 차제히 그거를 자기 전리품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6월 13일 공습 끝나자마자 미국의 마르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예. 이건 우리랑 상관없다.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쟤네가 한 거예요. 우리 아니에요. 그거였어요. 예. 그런데 저희가 좀 이상한 게 있죠. 뭐냐면 한 4, 5일 전부터 쿠웨이트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런데 그 미군 기지 또는 미국 공관에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인력들을 전부 뺐어요. 소개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었던 건 확실하네요. 네. 그런데 그거는 루비오 장관 말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장한 건 아니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뭘 해준 건 아니야. 그런데 얘네들이 저지른 거니까 예. 우리에 대해서 보복하지 마 이래요. 예. 그러다 하루 이틀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너무나 멋지게 했고 이란은 진짜 나쁘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논조가 싹 바뀝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이 상황은 어차피 자기가 통제할 수 없었고 여기까지 흘러왔으니 예. 지금의 결과물들을 미국의 전리품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식으로 바뀐 거죠. 어차피 공격은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이 공격을 마치 제가 이스라엘이 미국 말을 안 들었어요라기보다는 전혀 아니고 마치 조율된 것처럼 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나선 거죠. 그래서 아예 포르도라고 하는 사실은 가장 상징적인 이란의 핵시설, 농축시설이 이제 지하 한 80m, 100m 이하에 이제 그 매설돼 있다고 하는 거를 미국의 벙커버스터 가서 때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차제에 이란의 핵무기를 아주 정밀 타격해가지고 거의 무력화에 가깝게 괴멸시켰다. 그리고 자기는 끝, 더 이상 나는 공습을 안 할 수 있으니 이제 이란 나한테 와서 편하게 우리 대화합시다. 이 구조로 바뀐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약간 뇌피셜일 수도 있어요. 모사드와 CIA의 관계는 백악관과 이스라엘 총리 관저와의 관계보다 어쩌면 더 밀접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그 정보기관의 정보 공동체 간에 굉장히 밀접한 교류 협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3월에 그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의 정보를 다 통합해서 이게 정보와 첩보와 이런 걸 놓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믿을만 하느냐를 이렇게 분석하는 DNI라고 하는 미국 국가정보국이 있습니다. 그 DNI의 수장이 누구냐면 털시 게봇라고 하는 여자인데 하와이 출신의 국회의원 출신 그 국장입니다. 3월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란이 핵능력 고도화하는 건 맞는데 미국의 모든 정보 판단 결과 이것은 핵무기까지 가기엔 아직 멀었고 그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근데 CIA의 그 존 레드클리프라고 하는 국장은 정반대 의견을 내요. 이란 위험하다고 나와요. 그리고 근데 이제 모든 정보는 사실은 DNI에서 이제 통과를 하고 이제 종합 분석을 하는데 CIA의 그 분석 판단도 아마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이쪽 말을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DNI의 말을 듣다가 DNI를 의사결정에서 배제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뉴저지로 가는 그저께인가요? 헬기 타고 있는데 기자들이 바로 물어봐요. 아니 미국의 최고의 정보 그 융합기관이 아니 이란의 핵능력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분명히 3개월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때려버리면 어떡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she was wrong 그러잖아요. 그리고 워룸에서 이번에 공격할 때는 DNI의 국장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어요. 사진에는. 그러나 CIA 국장인 그 존 레드클리프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때도 이제 교수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이 트럼프와 물론 트럼프가 그 전에는 굉장히 친 이스라엘적 대사관도 그렇죠. 이스라엘로 옮겨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옮겨주고 그랬으나 그 트럼프가 한번 떨어지고 하면서 그 지금 네타냐후와 그 트럼프 사이에 묘한 이상한 그 갈등 국면 같은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중동 방문했을 때도 패싱하고 그 사이가 약간 안 좋은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너무 미국 입장에서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의사결정을 해준 것 같아서 미국 내에서 매우 반대하는 여론에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미국이 참여하는 자기 핵심 지지자들도 다 반대하고 있는 판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벌인 판에 미국이 무기까지 쏘면서 뛰어들어? 왜 그랬을까? 그게 트럼프가 그 비즈니스맨의 일종의 본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딜에서 이란과의 협상을 지금 끌고 나가는데 뜻대로 안 될 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차라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는 아직도 그 이론에 동의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여전히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여전히 같다. 사이가 좋으면 요 사건이 일어나고 서로에 대해서 상찬하는 게 저렇게까지 서로 훌륭하다고 칭찬할 리는 없어요. 그게 이제 보이잖아요. 너무 좀 과도하게 하는 게 보여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판이 이렇게 굳어가고 자기는 지금 취임 첫날부터 그 가자 전쟁도 휴전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휴전시키고 관세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이제 미국 주도의 경제로 끌고 가겠다고 선언했는데 하나도 안 됐잖아요. 하나도 안 됐죠. 그러니까 이란 핵 협상을 이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스라엘에 저렇게 나설 때 판을 크게 흔들어서 이란이 완전히 협상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정도. 근데 자기가 먼저 칠 수는 없고 그 판으로 저는 끌고 갔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나간 것 같아요. 직접 공습을 통해서 아예 판을 정리하고
나의 전리품으로 만들자라고 했던. 그러니까 이 가만히 놔둬서는 어차피 협상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이스라엘 혼자 난리칠 것 같으니 차라리 이왕 이렇게 된 거 요거 다 내공이라고 가져오자. 네. 그게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취임하기 이전부터 기본적으로 개발 프로젝트나 어디 가서 이런 그 협상을 할 때 그 3자를 앞세우고 그 3자의 협상 결과가 잘 진행될 때 딱 들어가서 사인하는 예, 그런 거였고 뭐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무서운 건 네타냐후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타냐후가 판을 깐 건데 사실상 네타냐후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읽고 있었던 거고 그 위험을 저희가 이제 택한 거죠. 왜냐하면 이 공습이 만약에 잘못돼서 이스라엘의 전폭기가 만약에 이란의 방공망으로 6월 13일 날 공습할 때 몇 대가 격추됐다든지 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왜 그 무모한 작전을 했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했는데 난 몰라. 너희들끼리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무력화된 방공망을 확인을 했던 거고 이 정도면 포르도라고 하는 그 상징을 해체시킨 그리고 그 항상 그 타코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 언제나 치킨 너 맨날 말만 그렇지 뭐 겁쟁이잖아. 이 딱 한 번의 공습으로 반전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트럼프를 상대로 해서 그 치킨 그림 막 그 SNS에 떠도는 그게 영향을 진짜 미친 트럼프 건지. 대통령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데 그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계속 뭐 관세 전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밀리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국내외 여러 가지 사안에서. 그러니까 차제 그냥 굉장히 강한 모습을 적어도 대외 정책에서 하나를 보여준 거죠. 그래도 이 상황에서 이런 해석에서 그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 게 뭐냐면 이게 되려면 트럼프가 지게 되는 리스크가 좀 적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같이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걱정은 좋아. 이란을 이번에 잘 타격했어. 그래서 뭐 미국의 무서움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란이 그럼 우리는 진짜 잘못했습니다. 라고 과연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중동 이란 사람들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라면서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제재를 해도 굉장히 저항의식이 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무슨 테러가 일어나든 이게 이렇게 누른다고 눌러질 건가? 미국이 갖는 리스크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 걸까? 그런 걱정이 엄청 들. 만약에 무슨 테러라도 나면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저는 그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위험도를 상대적으로 이란의 핵시설 무력화라고 하는 전리품에 비해서 낮게 봤던 거죠.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트럼프는 판단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협상 국면에서 전쟁 국면으로 바꿨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믿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면 지금 이 판을 어떻게 생각할까 상상을 해보면 전폭기 그 B-2 전략 폭격기 스텔스로 가서 이제 공습을 한 거잖아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maximum pressure, 최대 압박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협상 안에 들어가 있는 마지막 압박 수단이지 이게 내가 뭐 판을 흐트려가지고 이란과 전면전을 한다 이런 그림은 아닐 거예요. 근데 여전히 협상 국면에 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는 그렇게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게 계속 지금 말씀드린 존 볼튼이나 주변에 있는 인사들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그 도왔던 사람들이 지금 다 떨어져 나가서 약간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말이긴 하지만 저 양반은 항상 일단 자기가 그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상황을 아주 극한으로 끌고 가서 마지막에 딱 전리품을 얻어내는데 그 과정에서 뭐 앞에 당신이 했던 말, 뒤에 했던 말이 어긋난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보다 그 협상 자체에 굉장히 집중하고 몰두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란이 저 정도 두드려 맞았으면 너희가 많이 무력화됐을 거고 만약에 제2차, 3차의 공습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쯤에서는 협상하러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뜻대로 만약에 안 될 수 있다면 저는 안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강수와 무리수를 쓰겠죠.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그건 엄청난 리스크죠. 상황이죠. 그 트럼프 정권을 전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이란 정부가 전복되거나 새로운 지도 체제가 바뀌면 이 협상이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나오면 진짜 저항할 것 같거든요. 야, 나를 그럼 제거한다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는 진짜 극렬 저항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의 정권 교체냐가 관건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2003년 3월 20일에 이라크에 미군이 막 지상군 보내가지고 사담 후세인 정부 날려버리고 네. 순니파, 시아파 정부로 바꿔버리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이란 국민들은 가만히 안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내다볼 수 있는 가장 소프트 랜딩이라고 할 수 있는 정권 교체는 뭐냐면요. 미국이 직접 나설 것 같진 않지만 뭐 이스라엘이 하든지 어떤지 간에 지금 최고 지도자의 유고 상태를 만드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지금 아야톨라 알리 알 하메네이라고 하는 사람이 87세거든요. 네. 1989년부터니까 이제 36년 동안 통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되게 좋게 말하면 스마트하게, 나쁘게 말하면 노회하게 36년 동안 이란 이 거대한 나라를 꾸려왔어요. 40년 동안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란의 하메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엄청나게 크고 이 사람이 자연적으로 어떤 뭐 병이 걸려서 없어지든 아니면 뭐 다른 그 군사 작전에 의해서 제거 작전에 의해서 권위 상태가 되든지 간에 누군가 새로 그 자리를 대체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메네이만큼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강한 그립을 잡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아, 당분간은 그렇죠. 누군가 되긴 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면 그 특정 국가의 뭐 국가 원수를 제거한다 이런 말 하는 게 이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 지금 최고 지도자의 유고 상태를 상상한다고 하면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럼 새로운 이란을 꿈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등장하는 최고 지도자가 앞선 하메네이만큼 국가를 완벽하게 장악하면서 끌고 나가기에는 일단 젊을 거고 관록과 경험이 약할 거예요. 이번에 이제 비상사태라서 지금 하메네이가 3명을 자기 후계자를 쭉 이제 승계 순서를 정해놨다고 하는데 자기 아들은 빠져 있고요. 누가 되더라도 하메네이만큼 혁명수비대 또는 사법부, 언론을 딱 장악하고 치고 나가기엔 일단 시간이 필요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도 2015년에 지금 그 왕세자 자리에 갔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저 정도의 어떤 파워를 잡기까지는. 근데 최고 지도자가 갑자기 저렇게 되고 전시 상황이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충성할 수 있지만 일단 그 권력에 이격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때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일종의 인지전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란은 신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세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통령이에요. 선출 권력이에요. 선출 권력에게 힘을 몰아주는 형태의 일종의 선전전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란 국민들이 저항하기가 애매해져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만약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지도자를 날리고 여기를 그냥 민주공화국 자기들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작년 6월에 우리나라 대통령, 5월에 보궐선거 해가지고 뽑은 대통령이지. 근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 대통령과는 우리가 대화할 거고 제재를 해제해준다고 하는 식으로 나가면 이란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은 종신 권력이었고 거기만 제거해주고 예를 들면 지금의 이란 대통령을 지지해주면 지금 현재 핵 협상하는 사람이 아바스 아락치라는 사람이에요. 2015년 7월에 미국과 이란이 주로 이제 주역이 돼서 했던 딜의 주역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란이 개방되길 원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 것처럼 그 지금의 마수드 페제시키안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작년에 보궐선거에서 됐을 때 이분이 개혁파예요. 그리고 공약이 우리는 미국과 협상할 거고 제재를 풀어내서 이란의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국민들의 다수가 이분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체제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보기엔 맞떡찮은 개혁파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선거의 힘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서방이면 약간 불순한 생각이라고 할 때 이 레짐 체인지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면 유고 상태가 발생했을 때 무서운 속도로 해서 헌법까지 안 바꿔도 돼요. 사실은 어차피 그 호메이니가 만들어놨던 그 지금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하는 체제는 선출된 공화국 권력이 잘못 나가고 길이 어그러졌을 때 성직자인 최고 지도자와 88명의 엑스퍼트 카운슬 전문가들이 야 너네 그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알라의 뜻을 벗어난 거 아니야? 하는 가디언이에요. 그러니까 잘만 하면 거기에다가 대중들이 뭔가 변화를 원하는데 혁명이 아니라 점진적 변화를 원한다면 저 같으면
그냥 이 상태로 입헌군주처럼 가자. 새로 옹립된 저 최고 지도자 존경해주고 다 해주지만 실질 권력은 공화국에서 가질 수 있도록 가자라고 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혁명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절반이에요. 그 친구들은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절박함, 과거의 왕조 또는 세속주의에 대한 것에 대해 지금 앞에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분노나 또는 반미주의와는 조금 결이 달라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마샤 아민이라고 하는 22살 쿠르드 여성이 히잡 잘못 썼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의문사 당하고 이러면서 여성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때 놀라웠던 건 20대, 30대 여성이 아니라 10대 여성들이 거리로 나갔었어요. 얘네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운 중2 여학생들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뭐냐면 아니 뭐 우리가 체제를 바꾸자는 건 아니다. 네. 근데 아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가지고 있는 게 석유와 가스가 얼마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는 공격받은 이란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이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이 덜해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핵심이에요. 또 하나는 이란이 어쨌든 지금 핵 무기가 완전히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럼 협상할 수 있는 도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란이 핵을 계속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는 진짜 핵무기를 만들어서 진짜 무기 강국이 될 거야 라기보다는 이걸 협상 카드로 계속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하나는 이란이 억울함이 얼마나 덜한지 모르겠고 하나는 이제 협상 카드가 없어졌는데 도대체 뭘로 협상을 할 거냐 이란은. 그런 두 가지 걱정이 드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문제가 어쩌면 더 중요한데 이란 국민들은 당분간 그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대한 분노를 사그러뜨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의 불쏘시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먹고 살만 해야 돼요. 지금 일단 제재를 풀어주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란 경제가 어려워요. 근데 이 상황에서 계속 전시 국면이 지속되면 분노도 알겠고 자존심도 알겠지만 먹을 게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우리가 다 옥죄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상관없어요. 어떤 전체주의 체제처럼.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은 굉장히 독특한 다층 사회예요. 이미 세대와 젠더와 소수민족들이 지금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완돼 있어요. 그리고 페르시안, 소위 우리가 이란 하면 페르시아로 등치시키는데 페르시안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주력 소위 민족은 55% 정도예요. 45%는 전부 소수민족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그동안 사실은 주류에서 소외돼 왔던 민족들이 지금이야 뭐 시오니스트들에게 죽음을 이러면서 으쌰으쌰 하지만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라고 하는 저는 이 분노의 동력이 언제까지 가느냐가 정말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만약에 미국이 그래서 소프트 랜딩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해줘야 돼요. 미국도. 그래서 이게 소프트 랜딩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네타냐후죠. 그러니까 이 삼각함수가 좀 복잡해요. 네타냐후는 원하는 게 뭐예요? 그냥 이란을 없애버리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원래는 그 네타냐후는 참 보수적이지만 정치인의 자질이나 뭐 이런 걸로 보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전략가였고. 근데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군사적으로는 뭐 굉장히 압도하면서 주변을 다 이제 장악하고 있지만 지금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종교적 근본주의로 자꾸 귀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합리적인 차원에서 협상을 하거나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봐라. 저 사람이 그래도 그 이스라엘 보수 정당의 명맥이로운 리쿠드당의 당수라고 하기엔 너무 오른쪽에 있는 소위 그 초정통파라든지 또는 유대인의 힘 같은 중세 신정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내쫓는 것도 아마 동의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란의 궁극적인 완전히 그 체제의 붕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면에서는 제가 보기엔 트럼프랑 결을 같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국면상 살짝 손을 잡은 국면으로 보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트럼프는 어차피 협상이 궁극적인 목적일 거다. 맞아요. 그래서 이란이 굴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다시 자기가 손 잡고 이란이 새로운 나라로 환골탈태하게 만든 첫 미국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환골탈태가 완전히 저런 신정주의에 음험한 것까지 다 제거된 게 아니라면 어차피 쟤네들은 또 우리 공격한다. 이게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평화를 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이란이 어쨌든 협상 자리에 나오는 게 이스라엘도 좀 너 이제 그만해 라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군요. 당연하죠. 저는 빨리 협상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란이 제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이란이 무서울 거예요. 왜냐하면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있으면서 호메이니가 등장해서 호메이니가 이 시오니스트 정권은 소사탄이라 그래요. 미국이 대사탄이고 Great 사탄, Small 사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예. 그리고 그걸 2005년에 이란의 포퓰리스트 대통령이었던 마하무드 아흐mad네자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시오니즘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국제회의를 열거든요. 전 세계에 온갖 막 그 나치 비슷한 사람들까지 오고 막 이런 회의를 하는데 그게 이제 The World Without Zionism이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된다는 말을 했던 걸로 기록에 나와요. 나중에 뭐 본인은 부정하고 그러는데 공식적으로는 그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국력의 10배인 나라가 이제 자기들을 지워버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안 느껴질 순 없어요. 말이라도. 그러면서 그 이란이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만 보면 그런 게 위험한 거다. 그리고 이제 치고 나간 거죠. 예. 저는 이제 이란이 좀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스텝이 꼬인 게 이란은 공식적으로 자기들은 WMD라고 하는 대량 파괴 무기를 갖지 않는 게 이슬람의 원칙이라고 아예 선언을 했어요. 예. 그건 호메이니도 그렇고 지금 하메네이도 그래요. 그런데 핵 프로그램을 계속 고도화했거든요. 예. 그런데 NPT라고 하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을 하고 있고 IAEA의 사찰을 받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를 안 가질 거야. 우리는 평화적 핵이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지하에다가 100m를 뚫고 그걸 숨기냐고요. 그건 뭐냐면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죠. 협상력을 높이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제가 조금 뭐 비난받을 수 있긴 한데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국제사회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보다 그 게임을 하는 것보다 너무 가진 게 많아요. 이란이 갖고 있는 원래 석유도 있고 뭐 인구도 많고 정말 부자 나라인데 그게 되게 아쉬워요.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느냐? 그게 이제 이해는 가죠. 1979년에 혁명 이전에 팔레비 왕조가 이란을 완전히 근대화, 서구화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게 1963년에 백색 혁명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종교나 또 이 바자르 상인들은 그게 싫었던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서구화돼야 되고 뭐 발전이라는 게 뭐 아무리 팔레비 왕이 우리나라를 뭐 잘 살게 만든다 그래도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린 자존심이 더 중요해라고 하는 이념이 너무 압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 게 조금만 저것만 내려놓으면 진짜 평화적 핵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자기들의 말처럼 그럼 다 조사해. 우리 다 투명해. 라고 하든지. 그럼 만약에 너네가 우리 3.67% 농축 우라늄으로 우리가 이 안에서 연료 생산하는 것조차도 못 믿겠어? 그럼 오케이 가져가. 그리고 너네가 미국이 얘기한 것처럼 뭐 사우디, UAE, 뭐 터키 다 해가지고 핵 연료 컨소시움 만들어서 우리 줘. 우리 그거 가지고 원자력 발전하고 의료용으로 쓸게. 그 대신 우리 제재 다 풀어.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란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제가 주목하는 잠재력은 단순히 석유와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그 HRD 차원에서 사람의 힘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요. 되게 이 과학기술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뛰어나요. 약간 인도처럼 뭐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확인된 건 아닌데 제가 어디서 봤던 게 이란의 그 여성들 중에 석사 이상의 고등교육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일하는 숫자는 미국 다음으로 많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리고 물리학 이쪽, 화학 이쪽, 뭐 그래서 핵 이걸 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거를 자기들의 자존심과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미국과 겨루는 저 사탄을 없애야 되는 이슬람의 사자야라고 하는 그 정체성만 내려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혁명을 수출해서 이슬람권의 명실상부한 혁명의 주도 세력이 될 거야라고 하는 것만 내려놓으면, 저는 20년 정도면 국가는 완전히 중견국 이상으로 점프할 수 있는 포텐셜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그 주권 국가인 이란에 대한 좀 오지랖이 될 수는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더 잘 알지, 우린 이 길 가는 건데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 그 이념에 똘똘 뭉쳤던 사람들이 주도했던 70년대, 80년대가 아니라 네. 이제는 2020년대예요. 그럼 지금 젊은이들이 왜 선대의 그 선택지를 지금 따라가면서 이 고통을 받아야 되냐는 거죠. 이란 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갈리겠군요. 갈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알아요. 호메이니가 만든 이 체제가 나쁜 체제는 아닌 것 같다. 네. 왜냐하면 그냥 순수한 서구식 민주주의라고 하면 이상한 포퓰리스트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막을 도리가 없잖아요. 예. 탄핵이라는 게 쉽지가 않고. 근데 자기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구나. 어르신들이 이슬람법을 잘 공부하신 플라톤의 철학자 같은 분들이 예. 한쪽에 있고 선출 권력인데 얘네들이 엇나가는 것 같으면 얘들아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정말 멋진 권력에 조율된 시스템이라고 믿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체제를 바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지금의 하메네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36년 동안 너무 강하다. 거기가 너무 강하다. 예, 혁명 수비대를 딱 끼고 나라를 계속 자존심 세우면서 미국과 대척점에 있었다. 그런데 1979년 이전에 이란은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였고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나라였다면 왜 지금은 아니지? 라는 질문. 그게 사실은 이번 사태의 저는 본질이라고 봐요.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권 교체를 이야기할 때는 네. 단순히 미운 놈 날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란의 대중들 중에 발현되진 않았지만 어떤 그런 정서를 일부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현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많아야 협상이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많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쨌든 2015년 7월에도 협상을 했거든요. 그때 예.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예. 이제 자바드 자리프라고 하는 외교장관을 세워서 18일 동안 비엔나에서 해가지고 그 협상을 만들어냈어요. 물론 그때는 그건 이란에게 좀 유리한 협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겠다는 예. 거잖아요. 근데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 협상의 힘은 전면에 나선 어떤 주인공들이 협상파냐 또는 뭐 비둘기파냐 매파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2015년에 JCPOA라고 하는 딜을 만들어냈을 때의 대통령이 하산 로하니고 하산 로하니는 2013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란 국민들이 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걸 원해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마수드 페제시키안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당선될 때 이란에 침묵하는 다수의 대중들이 우리는 협상을 원해라고 하는 사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르긴 몰라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분은 36년 동안 어떤 때는 강경파, 어떤 때는 이 온건파 하면서 지금까지 정권을 생존시켜 왔거든요. 굉장히 아주 노회하게 해왔어요. 근데 지금 자기는 87세고 건강도 안 좋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이란의 미래를 완전히 코너로 끌고 가면서 결사항전을 할 거냐. 예, 근데 작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눈빛이 예상치 않았다, 예사롭지 않았다를 판단한다면 지금은 당분간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을 받았기 때문에 저항하고 소리를 질러야 되겠죠. 국민들의 분노를 표출하더라도 전략가들은 뒤에서 그림을 그려야 될 거예요. 지금 그 개혁파 이란의 대통령은 목소리가 내는 게 있어요? 잘 안 보이길래. 목소리는 계속 내요. 근데 일단 공습을 받은 상태에서는 뭐 우린 결연히 저항하겠다 정도였죠. 그러나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명확해요. 협상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최고 지도자와 그 권부가 계속 브레이크를 걸면 이제 제약이 있는 거죠. 이 상황에 물론 주변 국가 미국이 이제 결심하면 거의 미국 뜻대로 많이 되긴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하여튼 유럽의 메르켈 지금 총리는 아니지만 전 총리가 이스라엘 공격도 난 이해가 약간 그런 식의 발언을 했던데 유럽 지도자들 심지어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네, 심지어는 노동당 스타머 영국 그 총리도 이스라엘 자위권 차원으로 해설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공격할 만하다. 그게 제가 보기엔 약간 스텝이 꼬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사실은 유럽의 지도자들도 미국과 보조를 완전히 틀어버리기엔 부담이 너무 큰 상태라고 하는 게 아마 하나일 거고요. 트럼프가 지금은 어쨌든 이스라엘과 손잡고 가니까. 거기서 갑자기 이거는 반칙이야라고 하기엔 그럼 미국도 반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담이 있었죠. 우리도 일단은 살짝 미국 편을 들어야 되겠네요. 이거는 성명 내기가 되게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단독 공격일 때는 상대적으로 편한데 근데 이건 미국도 공습을 한 상태에서 이게 무슨 좌익권이야라는 말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것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유럽도 이란의 핵 개발이라고 하는 게 매우 불편한 거예요. 유럽도 이건 분명히 반칙이야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명확히 해야 되는 건
이제 국제법상 자위권을 인정해서 선제적 예방 조치, 예방 공격을 하려면 그게 필요해요. 영어로는 이제 소위 armed attack, 무력 공격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자위권을 비례적, 즉시적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이제 국제법의 원칙이에요. 다만 요새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핵이나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는 네가 개발했잖아. 아니요, 무력 도발을 하는 순간 나는 second strike capability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격할 수 없이 우리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쟤네가 공격하기를 기다렸다가 자유권 행사라는 게 말이 안 되니 요새 어떤 논쟁이 나오냐면 임박한 위협일 때 그건 공격할 수 있다? 그게 되게 애매하지. 진짜 애매하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스라엘이 건 그거예요. 이건 임박한 위협이다. 얘네가 공격하면 우린 다 죽어. 핵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타월지 게아벗 같은 미국의 D&I 국장이라든지 이번에 IAEA 보고서에서 이란이 NPT 그 규범을 위반했다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담긴 했으나 이게 정말 임박한 위협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문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부분에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 정상들은 그런 면에서는 그냥 고민하다가 이번에 이스라엘 편을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차제에 근데 저는 그런 심정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뻐서라기보다 차제에 이란이 이런 어떤 내외의 압박이 있을 때 그냥 눈 한 번 꾹 감고 협상하고 딜에 나와서 10년, 20년 내다보고 그래서 나라를 좀 퀀텀 점프를 시켜라. 인구 9,200만에. 협상이 이루어지면 진짜 베스트 시나리오, 지금 상황에서는 베스트 시나리오 같은데 이란이 당장 미국을 공격하기는 어렵겠으나 어쨌든 이스라엘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해서 둘 간에 이렇게 공격이 더 세지거나 할 그럴 위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디 이상하게 튀면 막 불똥이 확 커져버릴까 봐. 그건 알 수 없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한번 교전이 시작되면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 주고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아마겟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뭐 막 주고받아요. 오늘은 별로 안 떨어졌네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익숙해진 건데. 그런데 어쨌든 이란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응징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선제 공격한 게 아닌데 자기들은 아니 우리는 이스라엘 핵공격 우리는 핵무기를 안 갖겠다는데 너네가 지레짐작해서 우리를 때렸으면 이거는 우리는 반격을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미국도 때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을 어떻게 응징을 해요? 그러면 그건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몇 개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로만 좁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여튼 나는 이스라엘 그게 제일 안전한 옵션이에요. 오히려 그게 국민들한테도 공격은 하긴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저 레이더에도 안 잡히는 B2 전략 폭격기를 저 미국이 본토에서 33시간, 37시간 몰고 와가지고 우리를 때렸는데 그리고 나가버렸는데 우리가 미국과 지금 또 1대1로 싸우는 게 이게 현명하겠냐라고 아마 이란 국민들도 분노는 하지만 그러나 그 미국을 대리하는 세력이 이스라엘이니까 그 미국에 대한 분노까지 저는 이스라엘에 투사할 거예요. 더 때릴 거예요. 저는 앞으로 그거는 계속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을 공격한다는 건 미국 본토는 말도 안 되고 이라크에 있는 미군 주둔기지, 쿠웨이트, 뭐 카타르, 또 뭐 UAE에도 조금 있고 이래요. 근데 걸프 아랍국을 때리긴 어렵고 이라크 정도는 뭐 혹시 공격할지 모르나 그러나 이거는 아예 미국이 못을 박아놨어요. 우리 미군 시설이나 미국 국민들이 만약에 다치면 그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우리를 공격한 거야? 우린 그냥 간다. 이런 거였으니까 안 할 거예요. 지금 단계에선.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예상하고 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해도 그렇죠. 얘네의 화살은 이스라엘로 갈 가능성이 높지. 제가 보기에 트럼프가 일 저질 때는 이렇게 세컨 랠리를 생각하지 않고 이 정도면 나올 거야 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고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공격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조금 위험한 건데 호르무즈 봉쇄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호르무즈 봉쇄는? 호르무즈 봉쇄는 이미 바로는 나왔던데. 어제 이란 의회에서 이제 그거를 통과를 시켰어요. 의결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의회에서 의결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최고 지도자가 주도하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이제 추인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추인에 따라서 현지에서, 그러니까 호르무즈에서 그 작전을 수행을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느냐 마느냐는 조금 별개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이제 딱 든 거죠. 최고 지도자의 그냥 결정사항이 남은 거네요. 남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레버리지를 높이는 일종의 게임이라고 봐요. 일종의 그 국제사회에다 던지는 메시지는 되게 컸고 지금 다 호르무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요? 왜 그렇게 보세요? 그게 정치적인 제약과 기술적 제약이 있어요. 근데 정치적인 제약이 이게 더 큰데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주변 아랍국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오만과 카타르는 굉장히 격렬한 논조로 이 공습을 비난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비판 논조인데 우리 형제국 이란이라고 언급하면서 비판했어요. 그렇게 비판했어요. 네. 예. 그리고 다른 아랍 국가도 정서가 비슷해요. 근데 만약에 호르무즈를 막는다. 그러면 이 아랍 형제국이라고 자기를 그나마 외교적으로 지지했던 국가들의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적이 많아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그러면 외교는 버리고 아. 눈 끝까지 그냥 싸울 거야 이게 돼버리는 약간 거예요. 깽판 치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이 국면에서 지금 이란이 되게 소외돼 있어요. 지금 이란을 군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도. 예. 말로는 뭐 형제 이렇게 하지만 그런 차이, 그것까지 자기가 끊어버린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결국은 지금 이란에 하루에 150만에서 200만 배럴 정도 되는 석유를 예. 사줄 수 있는 나라는 인도랑 중국밖에 없는데 그걸 못 팔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목을 조르는 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막아버리면. 물론 이제 혹자는 아니 이란 배만 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이상하고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은 별로 타격을 안 받아요. 왜요? 이스라엘은 여기서 석유를 안 사오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어디서 사와요? 이스라엘? 그러면 뭐 주로 북해유전에서 들어오는 석유도 있고 그래요? 또는 북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거는 이스라엘은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사보타지 할지 모르니까. 예. 이스라엘에 대한 타격. 미국도 요즘 거기 비중이 낮아졌다고 해서. 맞아요. 그러면 국제사회에다 주는 효과는 엄청나게 큰데 네. 충격 효과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충격을 주고 아픔을 주고자 하는 그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있겠죠. 우리 이란은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한다는 그런 어떤 효과를 보여줄 수는 있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그 단계까지 가서 결정하려면 진짜 이란이 엄청난 궁지에 몰리거나 최고 지도자의 유고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할 땐 가능하다고 보고요. 기술적으로도 결국은 지대함 미사일을 쏜다거나 또는 아니면 자기들 이란 해군을 거기다 이제 갖다 놓고 그게 이제 두 개의 항행 분리대가 있거든요. 들어가는 항행 분리대는 오만 영해고 예. 안쪽에 나오는 항행 분리대는 이란 영해인데 그게 50마일로 훨씬 길어요. 그다음에 폭 한 3마일 정도 되는 게 조심조심 나가야 되는데 예. 그거를 군사적으로 딱 막아가지고 하는 게 기회를 뿌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일단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거라 한 번도 막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 어떻게 실행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합리적인 거는 그렇겠지. 국제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정선 검색 납포. 그냥 지연시키고 그냥 괴롭히는. 왜냐면 그게 이란 영해거든요. 예. 국제 해협이긴 하지만 이란 영해니까 이제 해양법 협약에 의하면 무해 통항권이라는 게 작동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나갈 수는 있어요. 지나갈 수는 있는데 연안국에게 위험을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 위험해 보여라고 하면 정선해가지고 검색하고 납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만약에 큰 유조선이면 뒤에 전부 줄 서야 돼요. 줄줄이 그냥. 네. 그러면 합법적, 우리 따지면 뭐 준법 투쟁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괴롭힐 수는 있겠구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면피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우리가 뭐 무도하게 뭐 이걸 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자기가 핀포인트에서 집어내서 세울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예. 우리 한국 케미호 납포됐을 때죠. 네, 그렇죠. 그때도 말도 안 되는 이유였거든요. 뭐 안에 있는 뭐 기름 같은 거를 호르무즈에다 버렸다. 해양 오염 그래가지고 잡아간 거거든요. 그렇게 잡으려면 막 잡겠군요. 그러니까 지연시키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염두에 둔 건 아니에요. 국제사회에다가 이 뻥 터트린 거는 의회 통과하면서 이거는 우리는 봉쇄시켜버리겠다. 호르무즈도 갖고 있다. 실제로 너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가시효까지. 다음 이란의 선택이 어떤 걸지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결국은. 저는 이란이 예, 지금 이제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야,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웃고 있겠죠? 어쨌든. 야, 이 판이 어쨌든 이스라엘한테 돌아가고 있다. 정말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꿈에 그리던 장면이 연출된 거죠. 지금? 네. 와.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만드는 게 네타냐후의 오매불망 소원이었거든요. 지금 네타냐후는 트럼프가 진짜 너무 훌륭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모든 공을 트럼프에게 돌려요. 자기는 한 게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보면. 오히려? 예.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고수예요.
트럼프는 그 공을 갖고 싶어 했던 거. 그렇죠. 그걸 아는 거죠. 근데 트럼프도 뭐 만만한 사람은 아니고 예. 트럼프도 뭐 네타냐후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쁘지도 않은데. 오케이. 그러나 지금은 너와 나가 내가 지금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이 지점까지는 같이 간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이란과 협상 국면이 벌어질 때 그때 네가 만약에 스포일러로 나타나는 건 나는 그거는 용납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에 잘 돼서 이란하고 미국이 협상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전쟁은 멈출까요? 어떤 형태로라든지 계속 개입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이제 한번 자기가 원하는 전리품은 네타냐후는 얻은 거예요. 예. 미국이 들어와서 포르도라고 하는 핵시설을 벙커버스터 GBU-57 어쨌든 없애버린 거죠. 12개나 쏜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미국이 더 세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자국민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리는 돼요. 세상에 한번 너네 생각해봤냐. 내가 어떤 지도자냐. 미국을 끌어들여서 전략 폭격기 33시간 날아오게 해가지고 숙적 이란을 때리게 만든 사람이다. 예, 예. 그러므로 내가 정치적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소돼 있고 뭐 지금 내 안에서 막 극우 논쟁도 있고 그런데 내가 내년 10월 선거에 다시 나갈 테니 나 또 뽑아라. 아, 또? 와. 그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면 트럼프와 네타냐후와의 이 브로맨스 사진을 계속 유지해 줘야 돼서 스포일러 역할을 하고 싶겠지만 그것도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제 깜냥으로는 도저히 어떤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르겠고. 사실은 저는 지금 가장 이렇게 잘 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는 거죠. 이란의 그 반격이나 또는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거가 얼만큼 빨리 사그러들지도 사실 잘 알 수 없어요. 이란이 큰 나라예요. 그게 이상하게 튀면 문제가 막 복잡해지는 거고. 없어요. 예. 만약에 잘 돼서 하면 협상장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래 내 인생은 다 했다. 야. 36년 나는 정말 뭐 참 풍운화의 삶을 살았는데 내 미래 세대는 조금 다르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오늘 진짜 궁금한 게 많았는데 그래도 교수님이 설명해 주셔서 많이 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야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사실은 야. 트럼프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진짜 요즘 시대를 예상하기 진짜 어려운 굉장히 결정적인 변수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막 그러니까 불안불안하고. 이게 질서가 무너진 시대의 가장 첫 사례? 잠깐 조금만 이걸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항상 어떤 대통령이나 정부가 들어와도 되게 독트린이 있어요. 부시 독트린이 있었고 오바마 독트린이 있었고 뭐 과거에 카터 독트린도 내거는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있는 거죠. 예, 미국은 이렇게 가. 그게 가능한 이유는 거대한 항공모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배들이 와가지고 이 방향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국은 지금 방향이 이렇게 설정이 됐으니 동맹국은 알아서 이 파도에 맞춰서 따라오고 예. 우리의 적국은 알아서 피해.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라고 하는 게 그동안 미국의 입장이었어요. 예. 이거는 초강대국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국제사회의 굉장한 공공재였어요.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다는 거. 예.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조차도 이라크 전쟁을 했지만 그 이라크 전쟁은 자기의 독트린에 의해서 나온 전쟁이기 때문에 다 네오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라크 전쟁과 지금 이번 이란 공습을 비교하는데 두 개를 평면 비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이라크 전쟁 때 2003년에는 예. 유엔 안보리로도 가져갔고 그리고 그때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계속 국제사회를 설득을 했어요. 근데 이번 게임은 뭐였냐면 협상 2주 줄게라고 해놓고 바로 때렸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예측 가능한 플레이어가 아니라고 하는 걸 전 세계에 드러낸 거고 미국같이 큰 나라가 예측 가능성에 떨어지는 건 이거는 암흑시대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지금 막 언론에 나오는 걱정하는 거 보면 이제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없는 건 아닌데 예전에 이라크전 했을 때 미국이 이제 그 전쟁에 계속 빠져들어가면서 굉장히 실패했던 전쟁 개입으로 지금 평가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바꾸려도 잘 안 바뀌고 그럼 뭐 거기를 전멸시켜야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중동에서는 계속 테러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악순환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쪽으로 가는 건데
이번에도 혹시 그런? 그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봐요. 그래서 좀 낫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상군 투입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네. 그리고 지상군 투입을 해서 깃발 꽂고 아예 정권을 내걸면 내쫓아버리면 이라크 전쟁 때는 인구의 60%에 달하는 시아파라고 하는 거대한 그 미국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란은 도대체 누구와 손잡아야 될지 그럴 수 있는 상황. 가장 눈에 띄는 게 레제 팔라비라고 하는 미국의 망명에 있는 46년 전 국왕의 아들 하나인데 46년 동안 미국에서 살고 있다가 지금 이란 와가지고 그 사람을 통치하는 왕조를 복원한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예요. 자기를 지지하는 마가 세력이 뭐 터크 칼슨이 심지어는 스티브 배넌 이런 사람들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전쟁 아니다. 이거는 이란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오퍼레이션이다. 약간 군사 작전이다. 라고 계속 이걸 축소하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만약에 안 되겠다, 팔 걷어붙이고 들어가서 내가 전부 다 승부를 걸어보리라 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트럼프는 빨리 이란이 나와주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게 내가 톡톡 치신 거니까 나와 좀 제발. 그러면 우리 협상할게. 할게. 그건데 이란이 얼만큼 거기에서 자존심 내려놓고 나올지는 그거는 이란이 자존심이 세잖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위트코프 특사나 아락치 장관이 물밑에서 만나서 진짜 그냥 셔츠만 입고 승부를 걸어야 돼요. 외교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야 이란이 그게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복수하는 거는 계속 미사일 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소모전이에요. 이란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도 제한돼 있고 이스라엘의 요격 능력도 결국은 수량 싸움이니까 그거는 결국은 다 소모전인데 마지막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외교적 솔루션을 갖고 와야죠. 하나만 딱 더 여쭤볼게요. 이란이 굉장히 군사 대국으로 알고 있어서 너 진짜 이스라엘도 함부로 못하는 나라야 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이번에 공격하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좀 허술하지? 이런 느낌이 들던데 그거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군사 강국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의 주력 방공망은 굉장히 잘 작동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4월과 10월에 이스라엘과 주고받으면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방공망을 굉장히 꿰뚫었어요. 많이. 정확히 파악을 한 상태고. 근데 결정적인 건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아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2023년 10월 7일에 가자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거에 대한 이제 응징 보복을 하고 있었잖아요. 하마스 날리고 헤즈볼라 날리고 그다음에 후티도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해왔는데 결정적인 건 작년 12월 8일에 시리아 정부의 붕괴예요. 시리아 정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이 헤즈볼라가 무력화되니까 지상군이 아사드 정부를 지킬 수가 없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러시아 공군이 제공권을 상실해서 가버린 거잖아요. 도와준 애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시리아는 이란의 공역이었어요. 이란 공군이나 러시아 공군이 거기를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시리아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스라엘의 공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싸움을 하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는데 이란은 항상 바로 이란 앞마당에 가가지고 싸웠거든요. 근데 그 앞마당이 이제 이스라엘의 앞마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strategic depth, 전략 심도라고 하는데 전략 심도의 판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스라엘이 쏘면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그 방공망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감지한단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리아까지는 와요, 이스라엘 공군은. 그냥 와서 거기까지 눈앞에까지 와서 피구로 따지면 거기서 공 던지는 거죠. 그게 달라진 거구나.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란이 제일 잘 활용했던 게 레바논 바로 머리 위에 있는 헤즈볼라예요. 근데 그게 지금 무력화됐잖아요. 근데 삐삐 사건으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공포스럽냐면 자기들이 이란을 공중전으로 타격을 할 때 이란은 1100km에서 자기들을 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머리 위에서 쏴요. 근데 그게 지금 무력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란이 원래 뭐 힘이 없었는데 있었던 것처럼 뭐 페이크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닌데 자기들의 그 촉수들이 다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타이밍이 지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지난 6월 13일이 진짜 좋은 타이밍 지금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더 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하거든. 헤즈볼라 없앤 건 네타냐후가 치밀하게 준비한 거고 시리아는 완전 얻어 걸린 거고. 갑자기 걸렸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사태 때문에 시리아 갑자기 날아가게 된 거고. 그러면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지금이 진짜 뭔가를 도박을 걸어볼 시기라고 생각했을 수 거의 있겠네요. 자기 인생의 가장 유일한 시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마침 거기에다가 자기가 국내 정치로 코너에 몰려 연정 해체와 관련된 불신임 투표가 전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원래 그 정치인들이 공언했던 대로 불신임을 했으면 지금 모든 사태는 안 일어났어요. 그렇게 역사가 아주 이상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거기서 하여튼 선거를 그때 또 지지를 해주니까 뭔가를 또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정말 그러니까 조용할 날이 없어. 그 1년 반, 그러니까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을 때만 해도 이란은 막 쾌재 부르고 이스라엘 우리가 무력화시켰다, 걔네 1200명 우리가 죽였다 그러고 막 환호작약했거든요. 근데 그게 고스란히 자기 목에 비수가 되는 환경으로 좀 바뀌어서 들어온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상황을 다 일거에 바꾸는 건 이란이 핵무기 안 갖고 협상하고 그래서 국가 발전시켜서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게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국립외교는 인남식 교수님,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